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10번째 맞는 추석이었지만 여전히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긴장감이 있었다. 서울 외곽 달천마을의 고자형 한옥에서 울려 퍼지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다. 또 밤새 악보를 보셨나? 안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노창우가 벌써 마루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78의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정간지 위로 흘러가는 붓끝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정확했다. 전직 국악인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가 쓰는 악보는 연주용이 아닌 것 같았다. 누구를 위한 음악인지 왜 이렇게 밤마다 써내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님, 아침 드시고 하세요. 아하, 지연아, 벌써 일어났구나. 노창우는 붓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추석이니 좀 늦잠을 자도 될 텐데. 명절이라 더 바쁘죠? 곧 식구들이 모두 올 테니까요. 지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오형제가 모두 모이는 날이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다. 특히 셋째의 며느리 박수미가 오면 더욱 그랬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들이 도착했다. 장남 부부가 대학생 아들과 함께 왔고 이어서 차남 내외가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넷째와 막내는 오후에 올 예정이었다. 마지막이 셋째의 노종환과 수미 부부였다. 아이고, 어서 와요. 지연이 대문을 열어주자 수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미는 시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 시선은 계속해서 안방 쪽을 향했다. 노창우가 늘 두는 서랍장,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오후가 되어 모든 가족이 모였다. 둘러앉은 상 위에는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어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형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셋째 종환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뭐 그럭저럭이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힘들어. 장남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가게도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차남의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수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아버님,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얘기였지만 여전히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수미야, 또 그런 얘기를 하니? 남편 종환이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이 평생 모아두신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노창우는 잠시 묵묵히 수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쳤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단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수미의 표정에서 단순한 욕심이 아닌 뭔가 절박한 간절함을 읽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노창우는 다시 안방에서 악보를 쓰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다. 내일이면 모든 가족이 흩어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집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을 다시 데우고 있었다. 어젯밤 수미의 기이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 전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수미는 매년 명절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지연아, 벌써 일어났구나. 시아버지가 마루에 나와 앉으며 말했다. 손에는 여전히 밤새 쓴 악보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노창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수미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처음엔 저도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간절함이라. 노창호가 중얼거렸다. 그래, 그 아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구나. 오후 2시쯤 가족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묘를 다녀온 후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수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수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수미야, 제발. 종환이 아내를 말렸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아버님이 평생 모아두신 그 소중한 것들. 특히 그 악보들 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수미에게 집중됐다. 장남 내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차남은 한숨을 쉬었다. 막내 며느리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또 시작이군. 차남이 중얼거렸다. 매년 같은 소리를. 하지만 지연은 수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다. 수미야, 넌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니? 노창호가 조용히 물었다. 순간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혹시 1970년대에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기억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노창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1970년대? 장남이 되물었다. 무슨 일 말이야? 수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대금을 들고 웃고 있었다. 제 아버지예요. 탑정 씨. 수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972년 8월 12일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네, 그날 밤 집에서 나가신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수미는 사진을 꼭 쥐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특히 시아버님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요. 노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연이 포착했다. 정식이. 노창호가 거의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아버님, 혹시 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수미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노창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 안 나. 노창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식이는 내 첫 제자였다.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정말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훌륭한 연주자였어.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노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미안하다. 그 이후 일은 잘 모르겠구나. 거짓말이에요. 수미가 갑자기 소리쳤다. 분명히 뭔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종환이 황급히 아내를 말렸다. 수미야,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하지만 수미는 멈추지 않았다. 매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건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예요.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노창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수미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수미가 울먹이며 물었다. 내가 모든 준비를 마치면 노창호가 안방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다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미의 눈물과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낡은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히 이 집에는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악보를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지연은 알 것 같았다. 그 악보들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늦게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에도 수미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기다리겠다며 거실에 앉아 있었고, 종환은 어쩔 수 없이 아내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미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종환이 몇 번째 권했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이 뭔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달라요. 지연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안방에서 악보를 쓰기 시작했을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처럼.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 노창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모두들 잠깐 모여보고 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지연과 남편, 그리고 수미 부부가 거실로 모였다. 노창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상자는 지연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그동안 어디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이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노창호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두툼한 악보 뭉치가 들어있었다. 악보들은 모두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은 내 유언장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특히 수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노창호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 노창호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평생 모아온 재산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직접 작곡하고 편곡한 국악 악보 총 247곡을 손자들에게 상속한다. 악보요? 종환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다른 재산은요? 집과 땅은 장남에게, 예금은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하지만 이 악보들만큼은 노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드시 손자들이 가져야 한다. 수미가 앞으로 다가가 악보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전부예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수미야, 진정해. 지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수미는 몸을 떨고 있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수미가 악보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1970년대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수미야, 종환이 아내를 말렸다. 하지만 수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악보를 한 장씩 넘기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다. 이건 뭐예요? 수미가 가리킨 악보에는 일반적인 정관보와 다른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다. 정관이 6개가 아닌 12개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악보들 왜 이렇게 이상해요? 정관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 처음 봐요. 노창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특별한 곡들이다. 특별한 곡? 지연이 물었다. 음악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노창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 수미가 악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처럼. 혹시 이 악보들이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나요? 노창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악보라니. 막내 손자 민준이 대학에서 늦게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정관보 뭔가 이상하네요. 민준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수미가 급하게 물었다. 네, 전 응용수학을 전공하는데 이 패턴들이 마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창호가 갑자기 돌아섰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네가 이 악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노창호의 눈에 기이한 빛이 돌았다. 수학을 전공했다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노창호가 고개를 저었다. 다만 때가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수미는 결국 악보 몇 장을 사진으로 찍어갔다. 노창호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아버님, 지연이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물었다. 정말 그 악보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노창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중얼거렸다. 정식아, 이제 네 딸이 진실을 찾기 시작했구나. 50년 만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처마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다시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전과 달리 들렸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대학 기숙사에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악보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지털 보관을 위한 작업이었지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상하네. 민준이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일반적인 정관보는 6개의 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할아버지의 악보는 모두 12개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율명의 배치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민주는 국악과 친구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혹시 정관보에서 12정관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응? 그런 건 없는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 악보가 좀 이상해서. 모든 곡이 12정관으로 되어 있어. 그건 정말 이상하다. 사진 좀 보내봐. 민준이 악보 사진을 전송하자
수진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거 진짜 이상해. 율명 배치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해. 혹시 암호 같은 건 아닐까? 암호. 그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응용수학을 전공하는 그에게 패턴 분석은 익숙한 일이었다. 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황 11 타의 19, 3 타의 15 난, 2 린 7 황 12. 황이 11번, 타이가 1번. 11월 1일?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면 좌표.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정관의 위치를 XY 좌표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1212 격자를 그리고 각 율명이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했다. 잠깐. 민준의 손이 멈췄다. 이 패턴 뭔가 익숙한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맵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달천마을을 검색하고 화이트보드의 패턴과 비교해 보았다. 이거야. 세로줄을 경도로, 가로줄을 유도로 하면 우리 마을 지도와 비슷해. 밤이 깊어갔지만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GPS 좌표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정관 위치를 GPS 좌표로 변환. 37.4563 샵 마을 중심 위도. 26.7052 샵 마을 중심 경도. 새벽 2시 결과가 나왔다. 7개의 서로 다른 GPS 좌표였다. 민준은 즉시 구글 어스를 열어 해당 좌표들을 확인했다. 이상해. 모두 빈 땅이야. 첫 번째 좌표는 현재 마을 공원이었다. 민준은 구글 어스의 과거 항공사진 기능을 이용해 1970년대 사진을 찾아보았다. 1970년에는 여기에 집이 있었네. 화면에는 작은 한옥 한 채가 보였다. 민준은 다른 좌표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모든 지점이 1970년대에는 건물이나 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준은 날짜 정보도 분석해 보았다. 율명의 숫자 조합을 날짜로 해석하면 1971년 3월 15일, 1971년 7월 22일, 1972년 1월 8일, 1972년 8월 12일, 1972년 11월 30일, 1973년 4월 18일, 1973년 9월 5일. 모두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의 날짜들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학을 전공할 걸 알고 계셨던 걸까?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만약 이것이 정말 암호라면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부터 언젠가 자신이 이 비밀을 풀어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악보에 대한 건데 혹시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너 혹시 뭔가 발견한 거니? 네, 할아버지 악보가 그냥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와라.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정말 할아버지가 숨겨둔 비밀의 열쇠인 것 같았다. 그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5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려 하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비밀을 숨겼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도 두려웠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지연과 남편,
그리고 수미 부부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아, 어서 와. 노창호가 손자를 맞으며 말했다. 네가 발견한 것을 보여다오.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12정간의 의미, GPS 좌표 변환, 그리고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의 7개 날짜. 이 좌표들이 모두 과거에는 건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요. 수미가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 1972년 8월 12일이 있나요? 네, 네 번째 좌표의 날짜예요.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이 제 아버지가 사라진 날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노창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실로 묶어놓은 오래된 일기였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이 마을에는 개발 바람이 불었다. 노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 외곽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땅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몇 배로 뛰었지. 그래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다. 선조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지키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 했지. 노창고가 일기를 펼쳤다. 그 반대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7명이었다.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아버지도 그 7명 중 하나였나요? 정식이는 노창호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내 첫 제자였다. 마을 아이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고 개발 반대 서명을 주도했지. 노창호가 일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1972년 8월 12일 정식이가 끌려갔다. 나를 믿고 피신처를 알려준 내 제자. 내가 배신자가 되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수미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배신자라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창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 이 마을의 이장이 개발업체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에게 제안했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숨는 곳을 알려주면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아버님,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때였으니까 난 겁이 났다. 노창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래서 알려줬다. 정식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그래서 7명이 모두 사라진 거군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김순덕, 이철수, 정한길, 오명자, 홍기태, 서광열 노창호가 하나씩 이름을 불렀다. 모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수미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로 미안하다. 노창호가 수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5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매일 밤 정식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마지막 모습이요? 끌려가기 전날 밤 정식이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내일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이들이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이라고 했지. 노창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연주해줬다. 선생님도 언젠가는 이 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수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이후로 난 매년 정식이를 위해 진혼곡을 지었다. 7명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노창호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너를 기다렸다.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누군가를. 할아버지,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노창호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묻어둘 것인가?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종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이장의 아들이 지금 CEO이고 그 개발업체는 지금도 이 지역 최대 기업이에요.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와 다른 분들이 왜 사라졌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수미야, 종환이 아내를 말렸다. 안 돼요.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어요. 노창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마을 공원이 보였다. 한때 박정식의 집이 있던 자리였다. 정씨가 그가 중얼거렸다. 네 딸이 용기를 내고 있구나. 이제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5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악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암호 부분을 제거하면 순수한 음악만 남을 거야. 새벽 3시, 마침내 암호가 제거된 순수한 선율이 추출되었다. 민주는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그 음악을 재생해보았다. 첫 번째 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금의 맑고 애절한 소리가 컴퓨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선율이었다. 이게 박정식 선생님을 위한 곡이구나. 민주는 모든 곡을 하나씩 들어보았다. 총 7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진홍곡이었다. 제1악장 정식의 노래는 대금 독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듯한 부드럽고 희망찬 선율이었다. 제2악장 순덕의 외침은 강인하고 절절했다. 마을 부녀회를 이끌며 개발에 맞선 여성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제3악장 철수의 땀은 거친 토양을 일구는 농부의 힘찬 리듬이 담겨 있었다. 땅에 대한 애착과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제4악장 한길의 속삭임은 은밀하고 조용했다. 이발소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저항 모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제5악장 명자의 손길은 치유하는 어머니의 자장가 같았다.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약사의 따뜻한 손길이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제육악장 기태의 망치 소리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희망찬 타악 리듬이 인상적이었다. 집회 무대를 만들던 목수의 꿈이 담겨 있었다. 제7악장 광열의 꿈은 젊은 이상주의자의 미래를 향한 행진곡이었다. 진실을 알리려던 젊은 교사의 열정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이 음악으로 그분들을 기르고 계셨구나. 다음날 아침, 민주는 모든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는 복원된 진홍곡을 들려주었다. 첫 번째 선율이 흘러나오자 수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곡 알아요.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매년 명절마다 대금으로 연주하시던 그 곡이에요. 노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년 정식이 생각이 날 때마다 연주했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옛날 노래인 줄만 알았겠구나. 아버님,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매년 저희가 들었던 그 음악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군요. 그녀가 수미를 바라보았다. 수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매년 명절마다 유산 얘기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거였구나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미가 계속 말했다. 언젠가는 네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이 음악들 정말 아름다워요. 암호를 제거하니까 순수한 진원곡이 되었어요.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창호가 중얼거렸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음악이 대신해 주었구나. 그때 종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두렵습니다.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동서 말이 맞아요.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어요. 민준이 일어섰다. 제가 진실화위원회에 연락해 볼게요.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민준아, 노창호가 손자를 불렀다. 네, 할아버지.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야. 수미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앉아 7개 악장의 진홍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음악이 마침내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멀리서 노창호의 대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루에 앉아 직접 박정식을 위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리기 위해서. 정식아, 그가 연주를 마치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음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네 딸이 용기를 내줘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가을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마치 5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수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정말 시작이네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음악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민준이 진실화위원회에 연락한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마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노창호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아버지 집으로 긴급히 모입시다. 장남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다. 평소 가족 모임을 꺼리던 그가 직접 연락한 것이 심상치 않았다. 1시간 후 노창호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가 한 일 돌이킬 수 없는 건가? 장남이 입을 열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배신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차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당시 이장 아들이 지금 시의원 김태호잖아요. 건드리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야, 장남이 소리쳤다. 네 아버지 일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종환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미야,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고. 당신마저. 수미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어보니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1970년대 이장의 아들, 현재 시의원이자 대흥건설 사장인 김태호였다. 노창호 어르신 계시나요? 아버님은 안방에서 쉬고 계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태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가족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노창호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습니다. 김태호가 천천히 말했다. 5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려고 하신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알려졌죠? 종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소문은 빨리 퍼지죠. 김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특히 진실화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오신 건가요? 김태호가 민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젊은 친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요? 1970년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개발과 보존 두 세력이 충돌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특히 한 가족의 평온을 깨뜨릴 필요는 더욱 없고요. 협박인가요? 수미가 일어섰다. 협박이라니요. 김태호가 웃었다. 전 단지 염려되어서 온 것뿐입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가장 고생하는 건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김태호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때 일에 대해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갑자기 김태호의 표정이 변했다. 잠시 마스크가 벗겨진 듯 깊은 고통이 스쳤다. 후회?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김태호 씨, 들어가도 되겠나? 뒤에서 노창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어르신,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만이구나. 네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어르신이 왜 이런 일을? 김태호가 간신히 말했다. 내가 왜
노창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태호야, 넌 정말 모르겠니? 김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그만두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김태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태호야,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짐을 넌 평생 지고 살았구나. 김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르신, 나도 똑같았다. 50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왔다. 김태호가 차로 돌아간 후 가족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이 모두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분명히 위협하러 왔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간청하는 모습이었다. 저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가 굽힐 수는 없어요. 수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어요.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진실화위원회에서 내일 연락 온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각자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것뿐이었다. 진실화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은 금요일 오전이었다. 담당자는 김민수 조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노민준 씨가 신고하신 1970년대 달천마을 실종 사건에 대해 예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민주는 가족들과 상의한 후 승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노창호 어르신 댁 맞나요? 저는 70년대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 모임의 대표 이정숙입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가족 모임이라고요? 네. 50년 동안 저희도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창호 어르신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7가족이 모두도.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드디어 용기를 내주셨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이 울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럼 다른 분들도. 네. 김순덕 씨의 딸, 이철수 씨의 아들, 정한길 씨의 부인 모두 살아계세요. 그동안 혼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증거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 회의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렸다. 수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다른 가족들도 저와 똑같이 50년을 기다렸구나. 하지만 장남과 차남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그럼 더 큰 일이 되는 거잖아. 장남이 한숨을 쉬었다. 7가족이 모두 나선다면 아주버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아버님의 증언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다음 날 오후 김민수 조사관이 도착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 조사관이 말했다. 하지만 진실화위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창호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상황, 개발업체와 이장의 결탁, 그리고 자신의 배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김 조사관이 물었다.
민준이 노트북을 열어 악보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7개의 GPS 좌표, 실종 날짜들, 그리고 복원된 진홍곡.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김 조사관이 감탄했다.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록을 보존하신 거군요. 음악으로만 기억할 수 있었어요. 노창호가 중얼거렸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다른 증인이나 증거는 없을까요? 당시 이장과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노창호가 망설였다. 김태호, 현재 시의원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창밖을 보니 김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조사관의 차를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들어왔다. 또 오셨네요. 지연이 문을 열어주었다. 김태호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그는 거실에서 김 조사관과 마주치자 잠시 멈춰섰다. 조사관님이시군요. 김태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김태호 시의원님이시죠. 혹시 시간 있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이라 김태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실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김 조사관이 물었다. 김태호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제 할아버지, 당시 이장이었던 김종구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업체와 주고받은 편지들. 이게 노창호가 놀라서 바라봤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일로 괴로워하셨어요.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정식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셨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수미가 물었다. 무서웠어요. 진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면서 결심했어요. 그는 할아버지 일기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1972년 8월 13일 정식이를 비롯한 7명이 모두 처리되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게 정말 마을을 위한 일이었을까?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버렸다. 김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얼굴로 대할지 모르겠다. 정식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장님, 우리 아이들만은 부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김 조사관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노창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태호 씨,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김태호가 수미를 바라봤다. 박정식 선생님의 따님이시죠?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대금을 배웠거든요. 정말요? 네. 선생님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김 조사관은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50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정씨가 노창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이 딸과 다른 가족들이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멀리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처럼. 6개월 후 서울 진실화위원회 청사. 지연, 민준, 수미 가족이 함께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의 손에는 디지털로 복원한 악보와 7개 악장 진홍곡이 담긴 CD가 들려 있었고 수미는 아버지 박정식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정말 이날이 올 줄이야. 수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오늘은 1970년대 달천마을 강제실종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추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6개월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진실화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과 결탁한 개발업체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으로 인정했다. 아버지도 함께 하고 계실 거예요? 지연이 수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청사 내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6가족의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5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는 진실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이 한 모퉁이를 가리켰다. 김태호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편안한 표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수미가 그에게 다가갔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김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해서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가 시작되자 전체가 조용해졌다. 김민수 조사관이 단상에 올라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1971년부터 1973년 사이 달천마을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개발에 반대한 주민 7명이 차례로 실종되었으며 이는 당시 이장과 개발업체가 결탁하여 자행한 조직적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조사관의 발표가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들의 신원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50년간 암호화된 악보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민준이 분석한 악보들이 나타났다. 12정간의 비밀, GPS 좌표, 그리고 복원된 7개 악장의 진홍곡. 음악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국악의 정간보를 이용한 암호화 기법은 전례가 없는 독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의 소리를 냈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7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추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씩 불려지는 이름들. 박정식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꿈을 심어주고자 했던 교사, 김순덕 마을 여성들을 이끌며 개발 반대를 주도했던 부녀회장, 이철수 선조 대대로 이어온 농토를 지키고자 했던 농민, 정한길 은밀한 저항의 공간을 제공했던 이발사, 오명자 다친 동지들을 치료하며 돌보았던 약사, 홍기태 집회를 위한 무대를 만들며 희망을 지었던 목수, 서광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젊은 교사. 각 이름이 불릴 때마다 유족들이 일어나 꽃을 바쳤다. 마지막에 수미가 일어섰을 때 전체가 숙연해졌다. 아버지,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불려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어디선가 대금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는 것 같은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노창호가 휠체어에 앉아 대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오늘만은 꼭 참석하겠다며 나온 것이었다. 정씨가, 순덕아, 철수야. 노창호가 연주를 멈추고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음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편히 쉬어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추념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차분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음악 교육에 힘쓰고 싶어요. 수미가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저녁이 되어 달천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공원에는 이제 작은 추념비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박정식의 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노창호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 마을 공원이 보였다. 지연아, 그가 며느리를 불렀다. 네, 아버님.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저희가 더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마지막 악보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감사의 곡이다. 너희들과 정식이의 딸에게 보내는. 그날 밤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50년 동안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 같았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7명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들의 이름과 함께 이런 자막이 흘렀다. 2023년 진실화위원회는 1970년대 달천마을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7명의 희생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었다. 마지막으로 진홍곡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